나는 올해 69입니다. 이 나이 되니 알겠더군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귀신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라는 걸요. 요즘 제 하루는 늘 비슷합니다. 새벽에 눈이 먼저 떠집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요. 전기장판은 미지근하고 부엌 싱크대 위에는 어제 씻어둔 그릇 하나가 뒤집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참 이상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다 소리가 됩니다. 냉장고 모터 도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보일러가 툭 하고 붙는 소리. TV는 켜놓기만 합니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안에 사람 숨소리 같은 무언가가 있어야 해서요. 예전에는 그 소리가 남편이었습니다. 방에서 헛기침 한 번 하고 부엌에서 물 한 컵 마시고 신문 넘기는 소리로 아침이 시작됐죠. 그 사람 떠난 뒤로는 집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진 거겠지요. 처음 초인종이 울린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정확히는 4시 12분. 딩동. 그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세상에서 초인종 소리가 그렇게 날카로울 줄 몰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지? 나는 자동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엉켜있고 잠옷은 늘어난 채로 구겨져 있고 얼굴엔 뭐랄까.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얼굴이었습니다. 괜히 문 앞까지 갔다가 멈췄습니다. 문고리 앞에서 손이 떠는 건 무서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면 어쩌지. 기다린 적 없다고 나는 늘 말했지만 사실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달린 작은 구멍, 그걸로 복도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복도 끝 비상등이 깜빡거릴 뿐. 사람 그림자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TV 소리를 조금 키우고 다시 이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한 번에 내 마음속 먼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4시 12분. 딩동. 정확했습니다. 시계처럼. 약속처럼. 그때부터는 나는 새벽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웃기지요? 원래는 아침이 빨리 오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4시가 다가오면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오늘도 울릴까? 울리면 나는 또 일어나서 문구멍을 들여다볼 겁니다. 없으면 역시 없네 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반복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실망할 걸 알면서도 또 확인합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새벽에 초인종 울린다면서요? 나는 순간 목이 탁 막혔습니다. 내가 혼자 예민한 줄 알았는데 남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래요. 윗집 할머니도 들었다고 했어요. 요즘 별일이 다 있네. 택배도 새벽엔 안 오잖아요. 택배.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세상의 택배는 정말 아무 때나 옵니다. 그런데 왜 꼭 4시 12분이냐는 말이지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누가 어르신 혼자 사시는 거 알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꼭 쥐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그 말이 현실이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더 차가워지는 말이더군요. 나는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장난이면 참 나쁘네요. 그날 밤 나는 방 안불을 다 끄지 못했습니다. 거실 스탠드불을 아주 약하게 켜놓고 잤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작은 CCTV를 샀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말했거든요. 엄마, 요즘 세상 험해요. 문 열지 마시고 꼭 확인하고요.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말했죠. 나이 먹어도 별일 없다. 너나 너희 집 잘 챙겨.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참 아들의 마음을 얼마나 꺾었을까 싶습니다. 나는 늘 받는 것에 서툴렀습니다. 걱정도 사랑도 도움도 받는 법을 몰랐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첫날, 나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에 휴대폰을 쥐고 시간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358, 403, 409, 그리고 412. 띵동. 나는 거의 숨도 안 쉬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CCTV 앱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뜨는데 몇 초가 걸리더군요. 그 몇 초가 어쩌면 내 인생에서 제일 길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복도, 우리 집 문, 그리고 손. 문 옆에서 불쑥 나타난 손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딱 그 순간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 손등엔 어두운 장갑. 두툼한 겨울 장갑도 아니고 얇은 작업용 장갑 같은 것. 그리고 소매 끝. 소매는 베이지색이었습니다. 낡은 코트 소매 같기도 하고 작업복 같기도 하고. 그 손이 초인종을 누르고 바로 사라졌습니다. 뭐야? 나는 그 화면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장면인데 내가 계속 돌려보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누구냐가 아니라 왜냐를 알고 싶어서요. 왜 매일 이 시간에? 왜 얼굴도 안 비추고? 왜 내 문을? 그 다음 장면에서 손이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이 아니라 문 앞 바닥에 뭔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종이봉투였습니다. 편의점 봉투처럼 얇고 구겨진. 그 안에서 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무언가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은 봉투를 내려놓고 한번 망설이는 듯 하더니 문 앞에 딱 붙어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문고리를 잡을까? 그런 망설임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손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안에서, 그 사람은 밖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 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손이 잠깐 자기 장갑 끝을 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갑과 소매 사이로 손목이 아주 잠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손목 안쪽, 연필심처럼 얇게 남은 흉터. 나는 그 흉터를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아이가 5살 때 부엌에서 유리컵을 깨뜨리고 겁에 질려 울던 그날, 내가 다급하게 유리 조각을 치우다 아이 손목을 스쳤고 피가 조금 났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그날, 아이는 울면서도 엄마 미안해만 반복했었습니다. 나는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나쁜 말도 했습니다. 아이를 다독이지 못했습니다. 다 내 피곤 탓이었고 다 내 인생 탓이었는데 왜 그 아이에게 풀었는지. 그 흉터는 그날 이후로 내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CCTV 속 손목의 흉터가. 그 기억을 그대로 꺼내 놓았습니다.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까봐. 아니, 마음이 터질까봐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문을 열 뻔했습니다. 정말 열 뻔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반가움일까요? 원망일까요? 미안함일까요? 나는 내가 무서웠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어버릴까봐. 밖에 손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기 직전, 카메라 화면에 아주 잠깐 그 사람의 옆모습이 스쳤습니다. 모자, 마스크,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 확실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너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내 목소리는 너무 오래 쓰지 않아서 낯설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린 뒤 3분쯤 지나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문 앞 바닥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들어올리니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따끈한 호빵 2개와 작은 우유 한 팩, 그리고 접힌 메모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 짧게 딱 한 줄. 문은 열지 마세요. 그냥 잘 계신지만 보고 갈게요. 나는 그 한 줄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문은 열지 마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그 이유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호빵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손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늦게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괜찮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했고, 아픈데도 괜찮다고 했고, 보고 싶은데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괜찮은 줄 알더군요. 그 아이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았겠지요. 그날 아침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그 아이가 놀랄까봐. 내가 먼저 전화하면 그 아이가 울까봐. 아니, 내가 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내가 먼저를 미뤘습니다. 미루다가 사람을 잃고, 미루다가 말을 잃고, 미루다가 시간을 잃었습니다. 초인종은 매일 새벽에 울리는데 나는 매일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말 웃기지요. 문은 내가 잠그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 마음이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현관 앞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나답지 않게요. 내일은 들어와서 호빵 같이 먹자. 그리고 아래에 작게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 나는 그 쪽지를 붙이고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12분. 초인종이 다시 울릴까요? 그 손이 다시 올까요? 이번엔 내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에 붙여둔 쪽지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내일은 들어와서 호빵같이 먹자.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 나는 그 글씨를 쓰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 말을 쓴 사람이 맞나 싶어서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냉장고가 웅하고 울었다가 멈추는 소리, 거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 내가 숨 쉬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나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341, 356, 407. 손이 자꾸 식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마셔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차를 우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밤이 오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괜히 큰 소리로 기침도 한 번 하고요. 누구냐 하고 낮게 묻는 목소리만으로도 나는 이불 속에서 안심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 불을 조금 더 밝혔습니다. 너무 밝으면 겁이 날까봐, 너무 어두우면 더 겁이 날까봐. 딱 그 중간쯤. 그리고 현관 앞에 작은 의자를 놓았습니다. 바보 같죠? 문 앞에 앉아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412. 딩동. 초인종 소리는 어제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다리는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나는 무슨 표정을 해야 할까요? 반가운 얼굴? 미안한 얼굴?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 나는 그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평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냥 괜찮은 척 문구멍으로 복도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 모자를 푹 눌러 쓴 고개,
내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안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처럼요.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말이 튀어나올까봐. 그때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구멍으로는 눈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거든요. 정말 조금. 남들은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은 현관문에 붙어 있는 내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나는 문 안쪽에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릴까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순간 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딸깍. 내 손이 내 의지보다 빨리 도어락에 닿아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마치 누가 뒤에서 잡아당긴 것처럼요. 나는 그대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열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 밖에서 들린 건 발소리였습니다. 급한 발소리. 그 사람은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아니, 뛰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한꺼번에 얼굴을 때렸습니다. 잠깐만. 목소리가 나왔는데 내 귀에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는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복도 끝에 모자 쓴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손.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버린 몸. 나는 그 뒤를 따라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슬리퍼 차림이었고 현관문을 등지고 뛰어나가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 사람의 손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손목. 장갑이 살짝 올라가며 그 흉터가 또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그 흉터는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아이의 흉터였습니다. 문 앞 바닥엔 어제처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호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뚜껑이 단단히 닫힌 채 보온팩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비닐 지퍼백 하나. 지퍼백 안에는 낡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열쇠. 정확히는 예전에 그 아이가 쓰던 열쇠였습니다. 열쇠고리에는 작은 플라스틱 인형이 달려 있었는데 그 인형은 한쪽 팔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20살 무렵 집을 나가겠다고 처음 말하던 날. 엄마, 나 이제 혼자 살아볼게.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사람을 내보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등을 미는 말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그 아이는 열쇠를 식탁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열쇠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열쇠가 내 문 앞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퍼백 안에는 메모도 한 장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이거 아직 가지고 계실까 봐요. 딱 그 한 줄. 나는 메모를 들고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계실까 봐요. 그 말은 열쇠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말하는 걸까요? 엄마를 아직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까 봐 그게 궁금해서 온 걸까요? 나는 죽을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뚜껑을 여니 김이 올라왔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 입을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마치 그 아이가 정말 왔다가 간 게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요. 그래도 결국 한 입을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천장이 데일 정도로. 그런데도 나는 그 뜨거움이 반가웠습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것이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져 내게 온 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갑자기 울컥해서 부엌 싱크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숨이 가슴에서 새어나오는 느낌.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눌러놓고 손가락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받으면 뭐라고 하지?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까요? 아니면 왜 이제 와라고 묻고 싶을까요? 둘 다 나 같아서, 둘 다 너무 솔직해서 나는 결국 전화를 못했습니다. 나는 대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글자를 치다가 지웠습니다. 어제 봤다. 지웠습니다. 오늘은 들어와. 지웠습니다. 밥 먹고 가. 지웠습니다. 결국 내가 남긴 건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내일도 오니? 너무 짧지요. 너무 무뚝뚝하지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는 전송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전송됨으로 뜨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현관 앞을 치웠습니다.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닥을 물걸레로 닦고 현관 매트를 새 걸로 갈았습니다. 누가 오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나는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게 너무 간절했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그 아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하려고요. 계란을 풀면서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좋아하던 걸 정말 많이 기억합니다. 반찬, 음료수, 싫어하던 향, 잠들기 전 듣던 노래. 그런데 정작 그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엄마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 나는 이번엔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면 내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요. 대신 거실에 앉아 TV를 켜두었습니다. 소리는 아주 작게, 잠깐 잠이 들까봐 내 등을 벽에 붙이고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410, 411.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412. 이번엔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 안 울리지? 그 순간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습니다. 메시지. 발신자는 그 아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화면을 눌렀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내일은 엄마가 문 열어주시면 들어갈게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더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정말로 들어온다는 말, 정말로 얼굴을 마주한다는 말, 정말로 내가 미뤄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내 앞에 앉는다는 말. 그 아이는 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 내일은 꼭 혼자 계세요.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꼭 혼자 계세요. 왜 그런 말을 하지? 그 아이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를? 나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현관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 나는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일 새벽 내 문 앞에 오는 사람이 정말 그 아이가 맞을까요?